와트 김생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 아내는 아들 둘이 겨우 걸음마를 뗄 때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김생은 아내의 몫까지 감당하며 밤낮으로 일을 했다. 농사일은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바쳤다. 세월은 흘러 두 아들은 장성하여 각각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김생은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다. 집안은 횡했고 밥상에 앉으면 그의 앞에는 오직 텅 빈 그릇만이 놓여 있었다. 이웃집 할멈들은 김생이 젊은 시절 얼마나 잘생기고 듬직한 사내였는지에 대해 가끔 이야기하곤 했지만 지금은 허리가 굽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인 늙은이일 뿐이었다. 어느 날 김생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먼 발치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그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올리고 앵두 같은 입술에 연지곤지를 발랐다. 가까이 다가가자 은은한 향이 풍겨왔다. 여인은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쇼, 이 집에 사는 어르신이십니까? 김생은 허리춤에 꽂아둔 호미를 내려놓고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에 몇 가지 화장품을 들고 있었다. 아, 예, 그렇소만. 여인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팔고 있는 장사꾼입니다. 이 화장품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이 연지곤지, 요즘 양반가에서도 쓰는 귀한 것이랍니다. 김생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검으며 뺨은 하얗게 빛났다. 나이 들어서는 보기 드문 미모였다. 그는 무심코 말했다. 이리 고운 얼굴을 하고도 왜 장사를 하시오? 저런 얼굴이면 부잣집에 시집가 평생을 편히 먹고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녀는 손부채를 입가에 대며 가볍게 웃었다. 어르신이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떠돌이 삶에 익숙해진 몸이라 이곳저곳 다니며 바람 쐬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그녀의 미소에 김생은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느껴졌다. 그가 잠시 멍하니 서 있자 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참, 혹시 화장품 말고는 필요 없으십니까? 예컨대 저와 같은 여인의 손길이라든가? 김생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김생은 서둘러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해도 저물었는데.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김생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여인은 능숙한 손길로 반찬을 나르고 술을 따라주었다. 김생은 흐릿한 촛불 아래에서 그녀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아내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여보쇼, 내일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김생의 물음에 여인은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여기서 머무를 수도 있겠지요. 그 순간 김생은 오래 잠들어 있던 외로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가 고생하며 일군 집이었다. 문득 그는 혼자 남은 밤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러시오. 여기서 머무시오. 여인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김생의 집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집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김생은 알지 못했다. 그가 품 안에 들인 여인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김생은 눈을 뜨자마자 낯선 냄새를 맡았다. 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갓 지은 나물 반찬 냄새였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부엌으로 향했다. 서방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부엌에서 여인이 활짝 웃으며 김생을 맞이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다. 김생은 순간 당황스러웠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차려온 밥상 대신 누군가가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아, 이거 다 당신이 한 거요? 여인은 김생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방님이 어제 저를 받아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서방님의 밥을 차려드릴 것입니다. 김생은 어색한 마음으로 밥상 앞에 앉았다. 그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어 나물 반찬을 집어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몇십 년 만에 남이 차려준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내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구려. 여인은 그의 말에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서방님. 그 후로 여인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고 김생이 밭으로 나가면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거미줄이 엉킨 천장부터 먼지 낀 창문까지 모두 닦아냈다. 김생이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인은 그를 맞이하며 따뜻한 물을 떠주었다. 서방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생은 새참을 먹으며 여인의 모습에서 아내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아내도 한때는 이토록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주곤 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소. 내 이 나이에 누가 이렇게 챙겨줄 줄 알았겠소? 여인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방님이 제게 잘해주시는 것만큼 저도 서방님께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김생의 옆에 누웠다. 그녀는 그의 팔에 기대어 자신의 손가락을 그가 사준 옷가락지 위에 올려놓았다. 서방님, 이 가락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김생은 가락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거 나 같은 늙은이의 손에 너무 과한 것이지. 당신 같은 젊고 고운 여인이나 어울리지. 여인은 그 말에 고개를 젓더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서방님, 저에게는 서방님이 주신 것이라면 뭐든 소중합니다. 그 말에 김생은 마음이 묘하게 찡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남편의 역할, 누군가에게 의지되고 필요로 되는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며칠 후 김생은 장에 나가 여인에게 줄 비녀를 사왔다. 은으로 만든 비녀는 반짝이며 여인의 머릿결에 잘 어울렸다. 이게 뭐예요, 서방님? 그대가 요즘 나를 위해 애쓴 보답이요. 내 아내를 위해 산 것이니 받아주구려. 여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동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김생은 그 눈빛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둘은 나날이 더 가까워졌고 김생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이 장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였다. 여인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서방님, 오늘 마침내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아들들이 왔다고? 김생은 기쁜 마음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서랍이 열려 있고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제야 김생은 깨달았다. 이게 대체 뭐지? 그는 서둘러 장독대 아래에 숨겨둔 집문서와 땅 문서를 확인했다. 하지만 문서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또한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던 비상금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설마 그 여자가? 김생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여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자신을 맞이할 때 그의 눈에 처음으로 그녀의 웃음 뒤에 감춰진 차가운 이빨이 보였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생은 입술을 꽉 깨물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너 대체 누구냐?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순간 김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김생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멍하니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어지럽혀진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장롱의 문은 덜렁거렸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의 기억이 마치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아침밥, 웃으며 내민 옷가락질, 다정히 깍지 낀 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너, 대체 누구냐? 김생은 천천히 일어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독대 아래 숨겨두었던 비상금,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그가 사준 비녀까지 모두 사라졌다. 김생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의 뇌리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날 밤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방님, 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서방님을 평생 돌봐드리겠어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악몽처럼 김생의 귀를 때렸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구나. 그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다. 이웃집 할멈이 장독대에서 물을 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김생은 허겁지겁 그녀에게 달려갔다. 할멈, 혹시 방금 전에 우리 집에서 나간 여자를 못 봤어? 할멈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니, 무슨 소리요? 그 고운 처자가 집을 나갔다고? 김생은 이내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입으로 그녀가 도망갔다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창피했다. 그는 급히 마을 어귀로 달려가 주막으로 들어섰다. 주모, 혹시 이 마을에서 나간 여자를 보지 못했어? 키는 나보다 조금 작고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단정히 묶은 여자요. 주모는 그의 얼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거 서방님이랑 같이 살던 그 처자 말이요? 아침 일찍이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터 쪽으로 갔던데? 김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로 내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잡아야 한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장터는 북적거렸다. 사람들은 새로 나온 물건들을 구경하며 흥정하고 있었고 행상들은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다. 김생은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찾아다녔다. 여보시오. 하얀 옷을 입고 비녀를 꽂은 여자를 보지 못했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길을 지나쳤다. 김생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그는 급히 장터 끝자락에 있는 여관으로 향했다. 주인장, 혹시 오늘 아침에 여기로 들어온 젊은 여자가 있어?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 아침엔 아무도 묵지 않았어. 웬일이요? 그 여자가 무슨 죄라도 지었어? 김생은 대답하지 않고 여관을 빠져나왔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김생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주막에 앉았다. 주모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물었다. 서방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려. 김생은 무거운 눈동자로 주모를 바라보았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소? 그 말에 주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요? 그 여자한테 당한 거요? 김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평생 모은 돈과 땅 문서, 그리고 내 마음까지. 주모는 입을 다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주막으로 모여들었고 김생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에이, 저런 늙은이가 그 고운 여자를 믿었다니. 눈이 삐었구먼. 돈을 갖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사랑까지 이용하다니. 천벌 받을 여자야. 그 늙은이가 불쌍하긴 하지. 고생고생하며 아들들 키워놨더니 결국 남는 건 저런 사기꾼 여자라니. 김생은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웃는 듯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막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웃으며 자신을 보던 눈동자, 다정하게 부르던 서방님이라는 말, 그리고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들려줬던 그 속삭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김생은 이를 악물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었다. 그 여인을 잡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김생은 낡은 지팡이를 움켜쥐고 길을 떠났다. 김생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쌀 몇 줌과 옷까지 몇 벌을 보자기에 싸고 마을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눈동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아름다운 눈웃음,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내뱉은 차가운 말. 서방님, 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는 김생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김생은 이가 갈렸다. 이 모든 것이 한낱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낼 것이고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것이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장터였다. 김생은 마을의 장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노점상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하얀 옷을 입고 비녀를 꽂은 젊은 여자를 보지 못했소? 노점상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다. 아침 일찍 장터를 지나간 여자가 있었지. 큰 보따리를 들고 서둘러 떠나던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소. 김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재빨리 장터를 벗어났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장터를 지나 나루터로 향했다. 배를 대기하고 있던 뱃사공에게 다급히 물었다. 혹시 이른 아침에 큰 보따리를 들고 떠난 여자를 보지 못했소? 뱃사공은 무심히 대답했다. 그런 여자가 한두 명이겠소? 하지만 아침에 배를 탄 여자는 한 명밖에 없었지. 하얀 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젊은 여자였는데 배를 타고 서북 쪽으로 갔소. 김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여자다. 분명 그녀가 틀림없다. 그는 서둘러 배에 오르려 했지만 뱃사공은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이미 배가 떠났소. 다음 배는 내일 아침에나 떠나니까 오늘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요. 김생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이를 갈았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내가 그 여자에게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날 밤 김생은 나루터 근처의 주막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주막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다. 내 모든 걸 빼앗아간 그 여자를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생은 해가 뜨자마자 서둘러 배에 올랐다. 배는 천천히 강을 따라 서북 쪽으로 나아갔다. 물살이 잔잔하게 흐르는 동안 김생은 창백한 얼굴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난 이제 돌아갈 곳도 없다. 아들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김생은 이따금씩 나루터에 내려 그녀의 흔적을 물어봤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배를 타고 하루 종일 이동했고 밤이 되어서야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다. 김생은 그곳의 주막에 들어갔다. 주모는 낯선 사내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서 오셨소? 요즘 도둑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조심하시오. 김생은 낡은 보자기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곳에서 하얀 옷을 입고 비녀를 꽂은 젊은 여자를 보지 못했소? 주모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런 여자라면? 이틀 전에 이곳을 지나갔소? 큰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가던데 이방내로 갔다는 말이 들리더이다. 김생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어린 듯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방내로 향하는 길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들판에는 달빛이 흐르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김생은 배고픔과 피로에 시달리며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서방님, 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이 점점 더 비웃음처럼 들려왔다. 마치 그의 귀를 조롱하듯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방님, 저와 함께. 서방님, 저와 함께. 김생은 머리를 감싸쥐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 여자에게 어떻게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여자를 나는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그 순간 김생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나올 때 장독대 아래에 숨겨둔 비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돈이면 그녀를 찾는데 쓸 수 있겠구나. 김생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발걸음을 돌려 마을로 향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의 손에는 칼자루가 쥐어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생은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장독대 아래를 파헤쳤다. 한 줌의 흙이 날아오르며 땅속에 묻어둔 작은 보자기가 드러났다. 그는 서둘러 보자기를 꺼내어 풀어보았다. 거기엔 몇 냥의 은전이 담겨 있었다. 이 돈이면 충분히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은전을 품에 넣었다. 이제 그는 다시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이번에는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이튿날 아침, 김생은 집을 나섰다. 그는 마을을 떠나 서북 쪽을 향해 걸었다. 장터에서 들은 소문대로 그녀는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마다 물었다. 혹시 하얀 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여자를 보지 못했소?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생은 한 나그네와 마주쳤다. 나그네는 김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여자라면? 혹시 최진사 댁에 들어간 그 여자를 말하는 거요? 최진사 댁이라니? 그게 어디요? 나그네는 김생을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서 반나절 정도 걸어가면 큰 기와집이 나오는데 그곳이 최진사 댁이요. 얼마 전부터 절세미인이 들어와 새 아내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김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가 최진사 댁으로 들어갔다니. 최진사는 인근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여인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재력가였다. 김생은 더 이상의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최진사 댁으로 달려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는 저물고 하늘엔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드디어 최진사 댁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높고 견고하게 닫혀 있었다. 김생은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여보시오. 여기 최진사 댁 맞소? 안에 있는 그 여인을 내놓으시오. 그의 외침에 대문이 열리고 안에서 하인이 나왔다. 하인은 김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봐, 무슨 일로 소란을 피우는 게냐? 이곳은 최진사 어르신 댁이다. 내 여인이 이곳에 있어. 하얀 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여자. 그 여자를 내놓으란 말이오. 하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저 안에 있는 마님 말이냐? 그분은 최진사 어르신의 부인이시다. 그러니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야. 김생은 이를 갈며 대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하인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할 것이야. 그때였다. 안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요? 누가 저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요? 그 목소리는 김생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는 숨을 멈추고 대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서서히 대문이 열리고 그곳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저고리에 비녀를 꽂고 있었고 손목엔 김생이 사준 옷가락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입술엔 은은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다. 서방님. 아니, 오라버니.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가운 척했다. 어머, 오라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김생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자신을 서방님이라 부르던 그 입술로 이제는 자신을 오라버니라 부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녀는 살며시 다가와 그의 팔짱을 잡았다. 오라버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저도 그동안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 참 많이도 기다렸습니다. 김생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그만해. 내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난 주제에 이제 와서 오라버니라니. 내가 내 집문서와 땅 문서를 훔쳐 달아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녀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오라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이요? 저는 그저 이곳 최진사 어르신의 부인이 되었을 뿐이요. 아마 오라버니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니요? 김생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뺨을 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뒤로 다가오는 인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요? 최진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비단 옷을 입은 부잣집 사내였다. 최진사는 김생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 자가 누군가? 여인은 최진사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아, 여보. 이분은 제 오라버니랍니다. 저를 무척이나 아끼는 오라버니인데 저를 만나러 이렇게 먼 길을 오셨답니다. 김생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최진사와 다정히 붙어 서 있었다. 내가 내 오라버니라고? 그녀는 김생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 오라버니로 살아. 아니면 최진사에게 모든 걸 폭로할 테니. 그녀의 입가엔 악마 같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김생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여전히 김생이 사준 옷가락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최진사의 품에 안겨 있었다. 김생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내 오라버니라고? 김생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동자엔 굵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려 돌아서면서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내겐 남은 것이 없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여자를 이제부터는 반드시. 그의 손이 허리춤에 있는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김생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허름한 주막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밖에선 장터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최진사와 다정하게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오라버니라니. 오라버니. 김생은 벌써 5번째 빈 술잔을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다. 이제부터는 내 오라버니로 살아. 아니면 최진사에게 모든 걸 폭로할 테니. 김생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왜 그 여자의 협박에 굴복해야 하지? 내 재산을 빼앗고 내 마음을 짓밟은 그 여자를? 그때 방 문이 열리며 주모가 들어왔다. 주모는 김생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방님, 이렇게 계속 술만 드실 겁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려. 김생은 고개를 돌려 주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막에서 오래 일해온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동정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주모, 혹시 최진사 댁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최진사 댁은 요즘 마님이 바뀌고 나서 아주 떠들썩하더이다. 그 미인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미인이라.
김생은 술잔을 움켜쥐고 입술을 악물었다. 그녀는 지금 최진사의 집에서 마님 노릇을 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자신에게서 빼앗은 돈과 재산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비녀를 꽂고 웃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오라버니로 살아가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김생은 술에 취해 쓰러질 듯 몸을 기울였다. 주모는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서방님, 그냥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소? 저 여자는 이제 최진사 댁 마님이요. 최진사는 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양반이요. 서방님 같은 농사꾼이 어찌 그 집에 맞서겠소? 김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끌어내리겠어? 주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다. 김생은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방 안은 어둡고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김생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최진사와 그녀가 다정히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자신이 사준 옷가락지가 빛나고 있었다. 서방님, 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가 웃으며 속삭일 때 최진사는 김생을 보고 비웃었다. 내가 감히 내 여자를 탐하겠다고? 하찮은 농사꾼 주제에. 최진사는 큰 칼을 휘둘러 김생의 목을 겨누었다. 김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땀에 흠뻑 젖은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김생은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와 주막 앞마당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달이 휘영청 떠 있었고 찬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나를 오라버니라 부르라고? 최진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오라버니로 살아가라니? 김생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두 주먹을 쥐고 결심했다. 좋다. 오라버니가 되어주마. 하지만 내가 원한 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김생은 최진사 댁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몰래 담벼락을 넘어갔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서 있는 하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봐, 내가 최진사의 하인이 맞느냐? 하인은 김생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시오? 낯선 사람인데. 김생은 은전을 몇 입 꺼내 하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을 주겠다. 그 대신 최진사 댁 마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라. 하인은 은전의 무게를 느끼더니 주위를 살피고 나지막이 말했다. 최진사 댁 마님 말이오? 저 여자가 최진사 어르신의 새 아내가 된 건 2달 전일이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이상한 것이라니? 하인은 입술을 꾹 다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최진사 어르신이 어쩐지 껄끄러워하는 것 같소.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최진사 어르신은 그녀의 말 한마디면 벌벌 떨더이다. 김생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다면 그녀가 최진사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마님이 요즘 은밀히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은밀히 사람을 만난다. 하인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밤마다 뒷문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더이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자가 바로 최진사의 오랜 숙적이라고 하더이다. 김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최진사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 그는 서둘러 은전을 더 꺼내 하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여자가 만나는 자의 정체를 알아내면 내가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 하인은 은전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곧 소식을 전해드리리다. 김생은 조용히 최진사 댁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더 빠르고 가벼웠다.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최진사 앞에서 그녀의 정체를 폭로할 것이다. 내가 내 오라버니가 되어주마. 하지만 그 오라버니는 내가 상상도 못할 복수를 감행할 것이다.
김생은 이를 악물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으로 최진사 댁을 뒤돌아보았다.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김생은 마을을 떠돌며 은밀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사 댁의 하인들에게 은전을 건네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하인들은 은전을 쥔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김생은 한 하인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서방님, 마님이 오늘 밤 뒷문으로 나갈 겁니다. 항상 밤이 깊어지면 몰래 어디론가 향하더이다. 김생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는 곧바로 칼을 품에 감추고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다. 밤하늘엔 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골목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최진사 댁 뒷문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숨죽이며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기다리자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흰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김생은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여인은 한참을 걸어 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창고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창고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예요. 문 열어줘요. 문이 열리자 여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김생은 창고의 틈새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창고 안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내가 그 늙은 최진사에게서 얻어낸 돈은 어디 있느냐? 여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최진사 영감이 요즘 의심이 많아졌어요. 함부로 손을 댔다간 꼬리가 밟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지겨워. 어서 빨리 그 영감탱이의 재산을 빼돌려야 해. 그 늙은이는 너를 마님으로 들였으니 이제는 내가 그 집의 안주인이지 않느냐? 김생은 숨을 죽이며 창고 틈새로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에는 여인과 사내가 마주 앉아 있었다. 사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입가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여인은 사내의 손을 잡으며 애처롭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걸 했어요. 그동안 최진사 영감을 꼬드기고 그의 신임을 얻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사내는 그녀의 손을 툭 떼어내며 비웃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는 맨날 그 소리뿐이야. 그 영감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기 전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게 될 거라고.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이번 주 내로 끝낼게요. 영감이 곧 장터에 나갈 거예요. 그때 집에 남은 문서와 돈을 모두 챙겨서 나올게요. 사내는 그녀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게 했다. 그 말 믿어도 되겠지? 여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믿어줘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김생은 그 장면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는 최진사의 돈을 훔치기 위해 또 다른 사내와 내통하고 있었다. 그 사내는 분명 그녀와 사전에 계획을 짜고 최진사 집에 들어가도록 시켰을 것이다. 김생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 집에 들어왔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최진사까지 노리고 있어? 그는 몸을 숨긴 채 사내와 여인의 대화를 계속해서 엿들었다. 그리고 그 농사꾼 말이야. 김생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요. 그 영감은 이제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최진사도 그를 내 친오라버니로 알고 있어요.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내 오라버니? 하하하. 그 무능한 농사꾼이 내 오라버니라니. 참 우스운 일이로군. 여인은 눈을 깔며 말했다. 그래도 그는 내가 가진 비밀을 알고 있어요. 최진사에게 폭로할 수도 있어요. 사내는 여인의 얼굴을 움켜쥐고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니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 농사꾼이 입을 열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네, 이번 주 내로 모든 걸 끝낼게요. 김생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히 패여 있었다. 이번 주 내로 그녀는 최진사의 재산을 모두 훔쳐 도망칠 것이다. 그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와 골목길을 달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모든 걸 훔쳐 도망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녀의 정체를 폭로해야만 한다. 내가 내 오라버니라고 했지? 좋다. 오라버니로서 내가 저지른 모든 짓을 최진사에게 낱낱이 고하겠다. 너의 거짓된 얼굴을 벗겨내고 내가 누구인지 밝힐 것이다. 김생의 눈동자는 싸늘하게 빛났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생은 최진사 댁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나무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다. 밤새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고에서 들었던 그녀와 사내의 대화가 그의 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번 주 내로 모든 걸 끝낼게요. 그녀는 최진사의 재산을 훔쳐 사내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오라버니라 부르며 최진사 앞에서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김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폭로할 때가 왔다. 그가 더 이상 침묵한다면 그녀는 최진사의 재산마저 빼앗고 마을을 떠나버릴 것이다. 그는 힘껏 대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여보시오. 최진사 어르신. 김생이 찾아왔어.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온다. 하인은 김생의 거친 숨결과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서방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최진사 어르신을 만나러 왔소. 당장 마님을 불러오시오. 하인은 당황한 얼굴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최진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머리에 비단관을 쓰고 고운 비단옷을 걸친 채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김생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곧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오라버니, 무슨 일로 이리도 성난 얼굴이십니까? 김생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오라버니? 내가 감히 나를 오라버니라 부를 자격이 있느냐? 최진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김생은 눈동자를 번뜩이며 외쳤다. 이 여자는 나의 여인도 내 여동생도 아닙니다. 그녀는 내 재산을 빼앗고 도망친 사기꾼이오. 그 순간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노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라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오라버니의 여동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진사 어르신께서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최진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김생을 노려보았다. 이보시오. 내가 직접 듣고 본 것은 그녀가 당신을 오라버니라 부른 것이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사기꾼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김생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동자에는 피눈물이 서려 있었다. 이 여자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최진사 어르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어. 난 어젯밤 그 여자가 어떤 사내와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어. 그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녀는 재빨리 최진사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저 오라버니가 미친 것 같아요. 저를 음해하려고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찌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겠습니까? 최진사는 김생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이 직접 보았다고? 그 증거가 어디 있어? 김생은 답답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증거. 그는 창고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말할 수 있었지만 최진사가 그걸 믿을 리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미 최진사에게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오라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이렇게 모함하시는 겁니까? 저를 이렇게 모욕하시면 제가 어찌 최진사 어르신의 아내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최진사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됐어, 울지 마오. 이 사내가 분명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그녀는 최진사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김생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김생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먹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나의 여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은비녀를 빼앗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김생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비녀를 내려쳤다. 은비녀가 땅에 떨어지며 금이 갔다. 이 비녀는 내가 사준 것이야.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우연히 얻은 것이에요. 오라버니가 무슨 증거도 없이 저를 무고하는 거예요. 최진사는 김생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이 이런 소란을 피운 이유가 단지 저 비녀 때문이요? 증거도 없이 나의 아내를 모함하는 것이요? 김생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그는 창고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최진사의 아내가 된 지 오래였다. 최진사는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을 것이 뻔했다. 그 순간 창고에서 만났던 사내가 최진사 댁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인의 눈빛을 보며 씩 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김생은 그 사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바로 저 자가 그 여인의 내연남이요. 그들이 함께 최진사의 재산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어.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 자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최진사는 더욱 화가 난 얼굴로 김생을 향해 걸어왔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관아에 신고할 것이오. 너 같은 하찮은 농사꾼이 내 집을 어지럽히고 내 아내를 모욕하다니. 김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최진사의 품에서 여전히 여리게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했다. 김생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그는 돌아서서 마당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리 위로는 어두운 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김생은 마을을 떠나 외딴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는 그의 자존심마저도. 내가 왜 그 여자의 말에 속았을까? 그는 걸음을 멈추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앞에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최진사의 품에서 여리게 울던 모습. 그러나 그 눈빛은 비웃고 있었다. 김생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아른거렸다. 서방님, 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 달콤한 속삭임이 이제는 악몽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김생은 입술을 악물고 땅을 내려쳤다. 그의 손에는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다. 비녀의 끝은 부서져 있었고 은빛 광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 비녀도 거짓이었고 그녀의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산길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흐릿하게 지고 있었다. 김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생이 아니요? 고개를 돌린 김생은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옛 친구
두칠이었다. 두칠은 마을에서 김생과 함께 자란 동갑내기였고 지금은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칠이, 너구나. 김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두칠은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내가 왜 이렇게 초췌해진 거냐? 김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칠에게 끌려 주막으로 갔다. 두칠은 그를 방 안에 눕히고 물 한 사발을 건넸다. 이제 말해봐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김생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내 모든 걸 빼앗겼다. 김생은 최진사 댁에서 겪은 일, 그녀가 자신을 오라버니라 부르며 연극을 했던 일, 그녀와 내연남의 음모를 들었던 창고에서의 밤을 모두 털어놓았다. 두칠은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너 같은 순진한 놈이 어떻게 그런 악녀에게 당할 수가 있냐? 김생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눈이 멀었어. 두칠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그만 잊어라. 너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최진사는 마을의 권력자다. 그 여자 하나 잡자고 덤볐다간 내 목숨만 날아갈 뿐이야. 김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최진사 영감을 배신하고 도망치려는 계획을 들었어.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도망치기 전에 난 그녀를 막아야 해. 두칠은 그의 눈동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넌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냐? 김생은 고개를 숙이고 비녀를 만지작거렸다. 사랑이 아니다. 난 복수를 해야 한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녀도 똑같이 당하게 해줘야 한다. 두칠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다. 좋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도와주마. 김생은 눈을 번쩍 뜨고 두칠을 바라보았다. 정말이냐? 두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주막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엔 최진사 댁 하인들도 있다. 그들에게서 정보를 캐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날 밤 김생과 두칠은 주막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최진사 댁 하인들을 불러 술을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봐, 최진사 댁 마님이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이냐? 하인들은 술에 취해 웃으며 말했다. 허허, 우리 마님이 말이야? 하긴, 요즘 뒷문으로 몰래 나가는 걸 몇 번 보긴 했지. 김생은 귀를 기울였다. 하인은 술잔을 들이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근데 그거 알아? 그 마님이 최진사 영감이 잠든 사이 몰래 장롱 속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더라니까. 밤마다 영감 몰래 뭔가를 싸들고 나가더라고. 김생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미 최진사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다. 하인은 김생의 눈빛을 보며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우리 마님에 대해 묻는 거냐? 혹시 마님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거냐? 김생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 여자는 내 전부를 빼앗아간 악녀다. 난 그녀의 실체를 최진사에게 폭로할 것이다. 하인들은 순간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럼 너도 조심해라. 그 마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여자니까. 김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부서진 은비녀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를 꽉 물고 말했다. 내일 밤 내가 그녀를 끝장내겠다. 그는 비녀를 품 안에 집어넣고 주막을 나섰다. 밖에는 어두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찬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김생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결연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내가 너를 오라버니라 불러주마. 하지만 그 오라버니는 내가 상상도 못할 복수를 안겨줄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최진사 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비녀의 날카로운 끝이 반짝이고 있었다. 김생은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그의 손에는 은비녀의 날카로운 끝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그녀의 정체를 폭로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최진사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저택은 고요했고 하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김생은 담벼락을 넘어 조용히 안뜰로 들어갔다. 그는 뒷문 앞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김생은 입술을 악물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창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생은 몸을 낮추고 창고의 벽에 몸을 붙였다. 그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에는 그녀와 그 사내가 마주 서 있었다. 사내는 김생이 며칠 전 본 바로 그 흉터 있는 남자였다. 그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안을 열어보았다. 이게 다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최진사의 재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영감이 오늘 밤에야 장터에 갔다 오지 않았느냐? 나머지 재산은 그의 서재에 숨겨져 있어. 사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보따리를 던졌다. 그럼 뭐하러 지금 나온 거냐? 당장 돌아가서 나머지 재산을 챙겨오란 말이다. 여인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지금 들고 나온 돈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때 김생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창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김생은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의 눈동자는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되었다. 여인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오라버니? 아니, 서방님. 당신이 왜 여기에? 김생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내 서방님이냐? 오라버니냐? 도대체 넌 누구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사내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게 웬일이냐? 그 농사꾼 영감이 우리 일을 훔쳐보고 있었단 말이야? 김생은 사내를 향해 은비녀의 날카로운 끝을 겨눴다. 이제 끝이다. 내 놈들이 저지른 짓을 모두 최진사에게 폭로하겠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칼을 꺼냈다. 그럴 순 없지. 내가 널 여기서 죽이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 순간 여인이 김생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두 손을 들고 김생을 말리려 했다. 서방님, 제발 이 일을 없던 일로 해줘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김생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함께했던 시간들? 내가 내 아내인 척하며 내 재산을 빼앗고 내 마음을 짓밟은 게 그 시간들이란 말이냐?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그러나 김생의 눈에는 그 눈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젓고는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제 끝장내자.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생은 고개를 돌렸다. 최진사가 하인들을 데리고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누구냐? 사내는 당황한 얼굴로 여인을 노려보았다. 이봐, 최진사가 왔다. 어쩔 셈이냐? 여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사내의 손을 붙잡았다. 도망가.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해. 그러나 사내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이런 바보 같은 여자. 넌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사내는 창고 뒤쪽의 작은 문을 열고 빠르게 달아났다.
여인은 무력하게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 최진사와 하인들이 창고로 들이닥쳤다. 최진사는 안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것이냐? 김생은 숨을 고르며 최진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은비녀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이 여자는 최진사 어르신의 돈을 훔치고 사내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여인을 노려보았다. 여인은 머리를 숙이고 흐느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이 바닥에 흩어진 보따리를 살펴보았다. 보따리 안에는 최진사의 서재에서 가져온 장부와 금화가 가득했다. 최진사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 인연이 감히 내 재산을?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뺨을 쳤다. 여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김생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여인은 울며 김생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제발 용서해줘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김생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사랑? 내가 사랑한 건 내 재산이지. 너는 나를 이용하고 내 마음을 짓밟고 나를 오라버니라 부르며 웃고 있었지.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다. 최진사는 여인을 하인들에게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여인은 울부짖으며 김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방님, 제발 날 도와줘요. 김생은 그녀의 손길을 외면했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몸을 돌려 천천히 창고를 나섰다. 하늘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부서진 은비녀를 꺼내 들었다. 은비녀의 날카로운 끝이 그의 손끝을 찔렀고 피 한 방울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내 모든 걸 앗아간 너를 이제야 끝냈구나. 그는 비녀를 바닥에 던지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의 등 뒤에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